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창의적 공학 설계 입문 2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차까지는 제가 동영상 녹화를 통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 강의부터는 실시간 강의로 줌을 통해서 실시간 강의로 강의를 진행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스마트학습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수업 진행 방식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진행을 할 거긴 한데 우선적으로 이게 학생들과 제가 소통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게 전공 과목이 아니다 보니까 뭐 굳이 이걸 여러 번 들을 필요도 없는 것 같아서 아마 실시간 화상 강의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제가 스마트 학습 관리 시스템에 설문조사 탭 같은 거를 이용해서 설문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제가 얘기할 내용은 공학과 창의성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먼저 공학과 창의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이 과목명 자체가 창의적 공학 설계 입문이죠. 자, 이 과목의 제목은 창의적 공학 설계 입문이죠. 입문은 뭐 초기 단계 들어서는 뭐 그런 단계를 얘기하는 거고 창의적 공학 설계에는 창의라는 단어, 공학이라는 단어, 설계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각각 이 창의와 공학, 설계에 대해서 학생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저도 이 창의, 공학, 설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냥 창의라고 하면 저는 새로운 생각이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고, 공학이라고 하면 어떤 로봇이라든지 제품, 전자제품, 뭐 기계 등을 만드는 학문, 그리고 설계는 집이나 제품들을 만들기 위해서 계획하는 행동이라고 정의를 하겠죠.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이 창의와 공학에 대한 개념이 좀 더 이제 바뀌면서 발달이 되어 왔고 우리가 이 용어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지 이 과목이 중요한 이유를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러한 창의와 공학적 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어떤 행동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파악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의를 통해서 이 창의와 공학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는 공학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21세기 공학자의 인물을 파악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21세기 공학자가 되겠죠. 그러면 공학자로서 어떤 임무를 해야 되는 건지 알아야 되고 있고요. 그리고 공학윤리의 정의에 대해 숙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공학윤리가 중요하지 않았지만 점점 사회가 발달하면서 공학윤리가 중요해지고 있죠. 그래서 이 공학윤리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게 공학윤리인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창의성, 공학에서 특히 공학에서 요구하는 창의성이 뭔지 이해를 하고 이 창의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처음에 공학과 공학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 공학윤리, 그 다음으로 창의성, 마지막으로 창의성 개발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학과 공학자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공학도고 공학자이죠. 그럼 공학의 정의가 정확하게 뭘까요? 제가 지금 여기에 적어놨죠. 공학은 문제 해결의 학문이며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용적인 학문, 그리고 과학적인 원리를 응용하여 천연자원을 장치, 기계, 제품, 시스템으로 변환시키는 지식과 활동을 모두 포함하는 광범위한 학문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자, 예전에는 공학이라고 하면 단순히 기계나 장치를 만드는
학문이라고 했었죠. 과학적인 원리를 활용해서. 하지만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 이러한 기계나 제품, 시스템뿐만 아니라 뭐 지식적인 인공지능 기술과 같은 그런 지식적인 것들 그리고 활동들도 모두 공학에 포함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공을 봐도 옛날에는 전자공학, 기계공학, 전기공학, 화학공학, 재료공학 이렇게 뭐 과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런 과목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생명과학, 신소재, 공학 그 외에도 뭐 다양한 의료공학 이런 공학의 개념들이 점점 확대가 되고 있죠. 그래서 공학의 개념도 조금 브로드하게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인간공학, 감성공학, 교육공학과 같은 전혀 공학적이지 않은 것들도 공학으로 분류가 되고 있죠. 이렇게 되면서 공학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광범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그림을 보면 공학의 개념에 여러 가지들이 있죠. 왼쪽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한 학문, 문제 해결의 학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용적 학문, 그리고 물질적 풍요를 돕는 학문 이렇게 각각 4가지 정의들을 바탕으로 공학이 이루어집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기계나 장치, 시스템을 만드는 학문이었죠. 그러니까 과학적 원리를 응용해서 이러한 것들을 만드는 활동만을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조금 더 확대가 돼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또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학문들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러면 공학 말고도 비슷한 용어들이 몇 가지가 있죠. 과학과 기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공학과 과학과 기술의 정의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잘 없겠죠. 그러면 자, 과학이라는 건 뭘까요? 과학은 자연의 성질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자연에서 발생하는 물리적인 특성 그리고 현상 등을 연구하는 학문이죠. 그리고 기술은 과학적 지식과 공학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제품을 만드는 노하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학과 기술에 대한 개념을 바탕으로 공학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학에는 여러 가지 특성들이 요구가 되게 됩니다.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단순히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외에도 경제성이라든지 실용 가능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디자인 부분이라든지 요즘은 디자인 부분도 많이 따지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모두 필요한 학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 과목을 듣는 학생들은 모두 다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있죠. 그래서 단순히 전자제품이나 시스템을 만드는 게 공학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학의 개념이 지금 굉장히 넓게 발달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단편적으로만 생각을 하지 말고 좀 더 넓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공학자, 즉 엔지니어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기 정의가 적혀 있죠. 공학자는 공학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은 실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엔지니어가 될 수도 있고 공학을 전공하는 학부생, 대학원생이 포함될 수가 있고 그 외에 누가 또 포함이 될 수가 있을까요? 공학 전공의 교수도 포함이 될 수가 있고 공학 관련 분야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벤처 사업가도 공학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앞선 슬라이드에서 제가 과학이랑 공학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과학은 자연현상을 분석하고 규명하는 학문이라고 했고, 공학은 이 과학을 활용해서 실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제품이나 시스템, 그리고 요즘 들어서는 지식과 활동 등을 개발하는 학문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문제를 해결하거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거나 물질적인 풍요를 돕는 학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과학자와 공학자의 소임도 각각 다르겠죠.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과학자의 소임은 지식을 얻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지식을 얻어서 아는 것이죠. 이거를 실제 구현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연현상에서 어떤 현상을 찾아내서 그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내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과학자의 소임은 아는 것, to know라고 하고요. 공학자의 소임은 이 과학자에 의해서 밝혀진 과학 지식을 실제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삶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거나 물질적인 풍요를 이루거나 실제로 이렇게 지식을 실행해서 이런 결과들을 얻는 것이 공학자의 소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학자의 소임은 하는 것, to do라고 하죠. 그래서 이 영어 문장이 굉장히 유명하죠. The scientist seeks to know, the engineer aims to do. 그래서 공학자는 지식을 활용해서 실제 뭔가를 실행하고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밑에 또 정의가 되어 있죠. 과학자는 물리계의 실증적이고 체계화된 지식에 새로운 지식을 추가하는 거고, 공학자는 이러한 지식을 실용적인 문제에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게 공학자와 과학자의 소임의 차이가 되겠고요. 요 밑에 간단하게 21세기 공학자의 기본 소양이 나와 있죠. 수학이나 기초과학에 기초한 분석적 사고력 외에 판단 능력, 창의력, 예측 능력, 팀워크와 의사소통 능력, 자기개발, 공학논리 등의 기본 소양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전에는 단순히 지식을 바탕으로 문제를 푸는 분석적 사고력만 요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21세기에는 하나의 학문 가지고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서로 협업도 필요하고 다양한 학문들이 융합이 돼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판단력도 필요하고 창의력도 필요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섞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팀워크와 의사소통도 그래서 필요한 능력이 되는 거고요. 공학윤리가 중요해진 이유는 의사가 최종 이제 졸업을 할 때 히포크라테스 선언을 하죠. 말이 꼬이는데 어쨌든 그 선언을 하면서 환자의 생명과 이런 거에 윤리적인 책임의식을 가지고 의료 활동을 하겠다고 정의를 합니다. 근데 이 의사가 이런 선언을 한 이유는 의사의 생명을 다루기 때문인데 요즘 공학도 이런 일반 사람들이 이용하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공학 윤리에 대해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학자가 개발한 자동차가 급발진 사고로 해서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결함이 존재하는 건데 물론 원인을 밝혀낼 수는 없지만 공학자가 이러한 부분까지 다 신경을 써서 책임을 지고 소임을 다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ABEK 한국공학교육인증원에서는 공학교육인증 기준의 10가지 학습 성과를 여기 아래와 같이 정의를 하고 있죠.
현재 우리 전자공학부도 공학 인증을 하고 있고, 이 공학 인증을 함에 따라서 이 한국공학교육인증원에서 제시하는 이 10가지 학습 성과에 대해서 강의를 들었을 때 능력을 어떤 걸 얻을 수 있는지 강의 계획서에 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수강 신청할 때 강의 계획서를 잘 보시면 이 10가지 학습 성과에 대해서 이제 나타나 있고, 이거를 이 과목에서 획득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 놓는 것들이 있죠. 여기 보시면 1번에서 5번까지는 일반적인 공학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1번은 수학, 기초과학, 공학의 지식과 정보기술을 공학 문제 해결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리고 두 번째도 똑같죠. 데이터를 분석하고 주어진 사실이나 가설을 실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능력. 우리가 이거 실험 과목들을 통해서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라는 거고, 그 다음에 공학 문제를 정의하고 공식화할 수 있는 능력. 우리가 배운 공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이 공학 문제를 정의할 수 있냐라는 거고, 그 다음에 공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신 정보, 연구 결과 적절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이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식을 통해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공학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리고 5번도 현실적 제한 조건을 고려하여 시스템 요소, 공정 등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죠. 하지만 6번부터 10번까지는 21세기 지식 기반 사회에서 새롭게 요구되는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6번은 프로젝트 팀의 구성원으로서 팀 성과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21세기 공학은 융합이 트렌드죠. 하나의 공학 가지고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협업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협업을 할 때 과연 팀 구성원끼리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하고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통을 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도 우리가 이 지금 배우고 있는 창의적 공학설계 입문 과목에서도 이 능력에 대해서 다루게 될 예정입니다. 그다음 7번은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 똑같은 거죠. 앞에 거랑. 그리고 8번은 공학적 해결 방안이 보건 안전, 경제, 환경, 지속 가능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예측을 할 수 있냐는 거죠. 제가 공학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시한 방법이 우리 사회나 이런 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예측을 할 수 있냐라는 거고, 9번은 공학 윤리의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10번은 자기 주도적으로 스스로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할 수 있냐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공학교육 인증교육 기준 요거를 살펴보면 요즘은 무슨 교과목을 수강했는가 보다 해당 이제 과목을 들음으로 인해서 이 과목을 들은 학생이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학생들은 수강 신청할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적혀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재미삼아 살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으로 공학 문제와 공학자의 임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공학 문제란 무엇일까요? 공학 문제는 공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이해하기 쉽죠. 우리가 공학에 대해서 앞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공학 문제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장치, 기계, 제품, 시스템의 편의성, 안전성, 효율성, 경제성 등을 개선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문제가 공학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의 삶을 향상시키거나 풍요롭게 하기 위한 제품,
서비스, 디자인, 모든 활동들이 다 포함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예전에는 단순히 기계나 시스템의 성능을 개선시키거나 효율성을 개선하는 것만이 됐었는데 21세기에 들어서는 이러한 다양한 지식적인 거라든지 디자인적인 것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 공학자에게 필요한 능력은 남들보다 먼저 새로운 문제를 발견하고 창안하는 문제인식 능력입니다. 예전 공학자에게 요구되었던 거는 공학자에게 문제를 주고 그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였죠. 하지만 요즘에는 남들보다 먼저 어떤 문제를 찾아서 새로운 해결 방안을 제시해서 독창적으로 활동을 하는 공학자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러한 능동적인 공학자들은 잘 없죠. 회사를 가봐도 시키는 문제만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거는 이제 이유가 학부 수업에서부터 그렇게 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 교수님이 시키는 거에 대해서만 문제를 던져주며 해결하는 식으로 학습 또는 공부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21세기에 훌륭한 공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해결책을 생각해보고 그 의견을 제시해보고 다른 사람에게 제시해보고 의견을 들어보고 다시 수정하고 이렇게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능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학습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1세기 공학자의 임무는 잠재된 공학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것이 되겠죠. 이건 뻔한 얘기고요. 지금까지 얘기되는 내용들은 거의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지 차이점은 21세기에는 이전과 다르게 추가적인 개념들이 포함이 된다는 거, 그리고 공학자에게 필요로 하는 능력도 추가적인 것들이 늘어났다는 것만 인식을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공학윤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공학윤리를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과학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비윤리적인 공학자들에 의해 큰 사회적 재앙이 발생들을 했죠. 이러면서 공학윤리의 중요성이 대두가 되게 되었고, 그래서 공학자로서 반드시 지켜야 될 공학윤리를 이해하고 이것을 실천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 기업에서도 이 공학윤리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공학윤리란 무엇일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학윤리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공학이 실용적인 학문으로서 가치를 갖기 위해서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세 가지 요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현 가능성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실현 가능성은 필요성과 현실성이죠. 실제로 공학이라는 것은 과학적 지식을 활용해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거나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또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한 학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필요하지 않고 현실성이 없다면 의미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 필요성과 현실성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아무리 뛰어난 이론적 지식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실제로 기술로 구현할 수 없다면 의미가 없게 되죠. 그래서 실현 가능성을 충족해야 되는 게 공학의 필수 요건 중 하나고요. 두 번째는 경제성입니다.
앞에 나온 것과 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공학은 실제로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데 경제성이 떨어지면 활용을 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이 나와 있는데 보급화가 못 되고 있죠. 그 이유는 자율주행차가 위험한 것도 있겠지만 자율주행 자동차에 쓰이는 어떤 센서들이 가격적인 측면에서 너무 비싸기 때문에 보급화가 되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판매를 못하고 테스트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격을 다운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학이 실용적인 학문으로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경제성을 반드시 충족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과학과 다른 거기 때문이죠. 공학은 실제 실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윤리성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자, 공학 활동의 결과물은 현실 세계에 직접적으로 적용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거나 사용을 하게 되죠. 이럴 경우에 목적과 과정, 결과에 이르기까지 이것을 개발하는 공학자가 윤리성에 대해서 만족을 시키지 못한다면 큰 재앙을 일으키게 될 수가 있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즉 목적이 정당해도 결과물이 비윤리적이거나 부작용이 있다면 실제 시장에서 수용되기 어려울 수가 있죠. 그래서 공학 윤리를 반드시 실용적인 학문으로서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 충족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실용적인 학문으로서 공학이 갖춰야 된다는 것을 알면 되겠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공학 윤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공학이 실용적인 학문으로 가치를 가지려면 윤리성을 충족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그럼 공학 윤리는 무엇일까요? 공학 윤리가 뭘까요?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먼저 윤리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리는 우리가 다들 알고 있죠. 윤리는 사회 구성원이 마땅히 지키거나 행해야 할 도리 또는 규범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인 선에서 하면 안 될 것 같은 행동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직업윤리는 뭐냐? 직업윤리는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공유하는 행동 규범이 되는 거고요. 공학윤리는 공학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행동 규범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직업윤리와 공학적 행위를 제어하는 규칙과 기준이 합해진 거가 된다는 의미죠. 그럼 이게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한번 뒤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공학윤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공학윤리가 어떤 거를 말하는지 알 수가 있겠죠. 공학윤리가 필요한 이유는 여기 적혀 있습니다. 공학자가 공학활동을 하면서 어떤 도덕적, 윤리적 딜레마에 직면했을 때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돕는 기준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공학윤리가 이 수업 초반에도 얘기를 했지만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가 않았습니다. 사실 공학윤리가 예전에는 이슈가 되지 않았는데 이슈가 되기 시작하게 된 사건은 아래와 같은 사건이죠. 자, 공학윤리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계기가 된 것은 1945년 6월 8일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입니다. 장기화된 베트남 전쟁 등으로 인해 과학기술의 남용에 대한 강한 비판 확산 및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게 된 거죠. 자, 이 원자폭탄을 개발한 공학자는 이게 어떤 용도로 쓰일지를 다
알면서도 개발을 하게 된 거죠. 어쨌든 뭐 국가의 어떤 강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공학윤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원자폭탄은 사람을 해치는 용도로 개발이 된 건데 이걸 과연 과학자가 개발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을 할 때 공학윤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되겠죠. 여기 보시면 실제로 1945년 8월 6일에 이제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투하됐을 때 이런 구름이 크게 형성이 됐고 실제 도시는 이렇게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 한 사람이 망연자실하게 무너진 건물들을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원자폭탄에 의해서 사망한 사람도 있고 2차적인 피폭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존재를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 원자폭탄을 개발한 공학자들이 공학윤리의식을 가지고 개발하지 않았다면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일본이 먼저 전쟁을 일으키고 이러한 상황들이 작용을 했겠지만 그냥 공학적인 측면에서 공학윤리를 따지려면 이렇다는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계기로 1970년대 말쯤에 미국을 중심으로 공학윤리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고요. 80년대에 들어서 미국 대부분의 공학단체가 윤리 강령을 제정하거나 공학자의 의무와 도덕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교육을 해나가게 된 거죠. 그리고 공학윤리 관련 교과목도 개설을 했었고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강제성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정확하게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이 1996년 공학 관련 국가인증시험에 공학윤리가 추가됨에 따라서 공학윤리가 다시 중요성을 인정받고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으로 인식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1999년 8월에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이 출범을 했고 이 공학인증 기준에 10가지 학습 성과 가운데 공학윤리와 관련된 항이 포함이 되게 된 거죠. 제가 앞에서 보여준 10가지 학습 성과 가운데 뭐 직업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학습 성과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공학윤리가 왜 중요한지 한번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학윤리가 중요한 이유는 공공의 안전과 관련된 경우가 많은 공학 분야는 공학자의 실수나 비윤리적인 행동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역 참사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수업 초기인가요? 제가 얘기를 했었죠. 의대생은 졸업식에서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통해서 의료인으로서 양심적으로 의료 활동을 하고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가장 먼저 생각하게 했다는 의료인의 윤리의식을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의사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공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학자가 만드는 어떤 시설이나 제품, 물질 등이 많은 사람의 그러니까 많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공학윤리가 중요하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제가 공학윤리 의식 부재로 인해 발생한 사건들에 대해서 정리를 쭉 해놨습니다. 여기 체르노빌 원전 사고, 그 다음에 성수대교 붕괴 사고, 산풍백화점 붕괴 사고, 미국 우주왕복선 콜롬비아호 폭발 사고, 황우석 교수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 그리고 미국 미시시피강 교량 붕괴 사건 등이 있죠. 요 왼쪽
아래에 보이는 게 체르노빌 원전 사고입니다. 자, 체르노빌 원전 사고는 1986년이라고 되어 있죠. 1986년 우크라이나 키예프라는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중에 총 4기의 원전이 가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중 하나를 시험을 했었죠. 그 시험이 뭐였냐면 전력 공급을 상실했을 때 비상전원이 되기 전까지 터빈이 얼마나 오랫동안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을 한 겁니다. 근데 이 공학자가 이 시험 준비를 하면서 준비가 미흡하게 되면서 제어봉이 인출됐고 그로 인해서 원전이 노출이 되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원자력 방사선에 노출이 되어 피폭이 되었죠. 그래서 아무 죄도 없는 주변 마을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했던 공학자가 공학윤리, 즉 윤리적 의식을 제대로 갖추고 실험을 진행을 했다면 이러한 사고는 발생을 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 체르노빌 원전 사고에서 필요한 공학윤리는 공학자가 준수해야 되는 직업윤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실험을 할 때 사전에 철저히 예측을 하고 이런 거를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미흡했던 거죠. 그 다음에 성수대교 붕괴 사고, 성풍 백화점 붕괴 사고 등은 공학적 윤리라기보다는 일반 윤리라고 더 말하는 게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직업윤리라고 할 수도 있겠고, 이게 원래 써야 되는 철근이라든지 구조물 자재를 사용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의 공학윤리 범위는 일반적인 윤리나 직업윤리가 되겠죠. 그다음 우주 왕복선 콜롬비아 폭발 사고 같은 경우는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없는 사고였었던 거고,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었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여기서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황우석 교수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은 진정한 공학윤리 의식이 필요한 거라고 할 수 있죠. 어떤 공학적 행위를 제어하는 규칙과 기준, 특별한 경우 우리가 이건 직업윤리라고도 할 수가 없고 일반적인 윤리라고도 할 수가 없습니다. 공학자로서 연구를 하면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윤리 등을 지키지 않은 것들이죠. 그리고 미국 미시시피강 교량 붕괴 사고도 자재나 이런 게 부족해서 생긴 사고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볼 때 공학윤리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윤리, 그리고 직업윤리, 내가 이 직업을 하면서 반드시 해야 되는 행동이나 규범이 있는데 그걸 어긴 경우, 그리고 공학적 행위를 제어하는 규칙과 기준을 포함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공학윤리가 어떤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이해가 되죠. 학생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해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공학윤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다이너마이트를 만들고 후회한 노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사람이 노벨이죠. 지금 노벨을 보면 한 손에는 다이너마이트를 들고 있고 다른 한 손에는 노벨 평화상을 메달을 들고 있죠. 이 노벨은 광산 등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액체 니트로글리세린 기반의
폭약을 개발을 합니다. 근데 이 폭약이 굉장히 불안정했죠. 액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폭약을 개발하는 도중에 자기 가족이 죽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안전한 폭약을 만들겠다고 연구를 하게 되고, 실제로 1867년에 11월 25일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하고 발명 특허를 획득하게 됩니다. 이 다이너마이트는 규조토에 액체 니트로그로슬린을 흡수시켜서 안정적이면서도 폭발력이 강한 폭약이었죠. 그래서 노벨은 이게 광산이라든지 건설 현장에서 산업적으로 활용돼서 인류의 삶을 향상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노벨이 의도한 바와 다르게 군사적으로도 활용이 되게 되죠. 폭약으로 활용이 돼서 사람을 죽이고 건물을 파괴하는 용도로 활용이 된 겁니다. 이처럼 공학적 윤리의식을 가지고 어떤 제품을 개발을 했더라도 의도치 않게 다른 용도로도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공학윤리의식을 가지고 어떤 시스템이나 공학적 활동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우리가 이런 의식을 가지고 제품이나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다른 용도로 활용이 될 수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노벨은 자책감을 느끼고 유언으로 자기가 다이너마이트로 벌어들인 돈을 좋은 일에 썼으면 좋겠다고 했었고, 그 뒤에 후손들이 노벨 재단을 만들고 매년 노벨 화학상, 노벨 물리상, 노벨 의학상 등 전 세계에서 인류를 위해 공헌하는 사람들한테 상을 부여하는 행사가 만들어지게 되죠. 이게 노벨상이 된 거고요. 자, 실제로 요즘은 기업에서도 이런 공학적 윤리의식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입사원 채용 시에 도덕성 검증을 위해 많은 질문을 하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인성 면접 같은 걸 할 때 상사가 자기와 트러블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물어보죠. 이런 것들이라든지 회사 윤리 규범과 실천 지침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해야 될 때 이 행동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공학적 윤리의식은 21세기에 있어서 중요한 능력 중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